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금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에 대한 고민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신 이창식 세무사님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말 되면 이제 연말정산도 준비해야 되고 세무에 대한 궁금증들이 더 커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납세자들에 대해 혜택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사례를 통해서 오늘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60대 A씨, 소득이 낮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기준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을 주셨는데요. 네, 세무사님, 근로장려금 저도 들어는 봤는데요. 네네.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존재하지만 소득이 낮아서 네. 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 가구를 지원할 목적으로 네. 국세청이 집행하고 있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활한 생활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근로생활 하시는 분들이 뭐 다들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기준이 있어야죠. 뭐 모두를 지원하는 건 아닐 거고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럼 어떤 분들입니까? 근로장려금 제도는 반드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요건이 4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네. 첫째,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주택 요건, 재산 요건, 이렇게 4가지로 요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가구 요건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올해 받은 분들에 대한 기준은 작년 연말입니다. 201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으시거나 네.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요거는 요 3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만 네. 충족이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총소득 요건이 있는데요. 총소득 요건은 2014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 2 미만이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네. 기준 미만은요, 단독 가구,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 가족이 없는 가족은 1,300만 원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호벌이 가족, 배우자는 있는데 그 단독으로 네. 그 뭐 부부 중에 남편이나 또 와이프분이 혼자서 버시는 네. 분들은 2,1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는 2,500만 원 미만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주택 요건을 들 수 있는데요. 주택 요건은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무주택이거나 딱 한 주택만 갖고 계신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요건으로는 재산 요건이 있는데요.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이 1억 4천 미만이어야 됩니다. 네. 네, 이 미만은 여러 가지 이제 국세청에서 기준을 한 여러 가지 재산을 합산하는데요. 만약 이 금액이 1억이 넘어갔을 때는 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제외되신 분들이 일정 부분 계십니다. 기준이 되지만 네. 지금 기준이 되지만 제외되는 분들. 네네. 네네. 2014년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신 분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요. 본인이 국적은 외국이지만 예. 대한민국자와 혼인한 자는 가능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2014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가족으로 바뀌었을 때 그렇게 때는 또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건이 4가지가 충족이 다 된다면 단독 가구는 70만 원까지 최대, 호벌이 가구는 210만 원, 그다음에 맞벌이 가구는 2,500 이상인 경우는 네. 미만인 경우는 21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신청을 해야 될 텐데 언제까지 어디로 신청을 하면 됩니까? 근로장려금은요 반드시 신청 요건이 따릅니다. 네. 5월 31일까지 2014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2015년 5월 31일, 그러니까 자세하게 기억하실 수 있는 경우는 종합신고 네, 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그때죠. 하시면요. 그거를 신청받을 수 있고요. 네. 뭐 홈택스나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신청하게 되면 뜹니다. 예. 그거를 9월 달에 신청을 받으면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만일 요거를 기한 내에 못 받으셨다 한다고 전혀 못 받는 경우는 아니고요. 기한이 지나면 받으실 수 있지만 그 부분의 90%까지만 예. 받을 수 있는 약간의 어떤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받으시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산 요건이나 이런 소득 요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하면 연간 단위로 받겠군요. 한 번 신청했다고 계속 받는 건 아닐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매년 네. 그 기준이 신청을 산정합니다. 기준이 돼야 되니까요. 네네네. 예. 다들 이제 어렵죠. 특별히 기준에 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사례에서 문의하신 것처럼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것인데요. 보니까 오피스텔을 한 채 분양받은 B씨 주택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겁니다. 최근에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이제 주택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주택 임대 사업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주택 임대 사업자 신청의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일반적으로 임대 사업자들은 세금을 내실 때 기본적으로 비용 처리나 이런 혜택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 없이 임대 소득만을 영위하시는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업자를 신청하게 되면 세금의 문제도 있지만 이 의료보험 인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좀 신청하기를 굉장히 꺼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그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떤 그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새롭게 좀 개정한 어떤 내용들이 생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특별히 이제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여기 사례에서처럼 뭐 사실은 일반 주택 우리가 뭐 이렇게 임대해주고 전세주고 이렇게 쓰는 분은 없지만 오피스텔은 이제 임대 사업자 많이 신청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요. 임대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 신청은 일반 상가 임대나 다른 임대 사업자와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예. 일단 먼저 관할관청에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기한이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그게 이제 발급이 되었을 때, 그리고 본인이 그 임대주택의 그 관할 그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자 등록이 완성이 되면 이제 정말로 임대 사업을 이제 내셨을 때, 그때는 임대 조건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는 요 세 가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오피스텔을 여러 채 사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소 과거에는 이제 몇 채 이상일 때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 것 같은데 여기 사례는 그런 건 없네요. 네. 일반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3채 이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5채 이상에서 3채 이상 이렇게 줄어들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한 채 이상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러면 다들 이제 세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혹은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것 때문에 등록을 이제 꺼리고 있다 그러셨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이제 할 때 혜택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뭐 취득세나 뭐 양도세, 뭐 그다음에 본인이 보유했을 때 재산세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무조건 60일 이내 요거를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60일 내에 이제 사업자 등록이 완성돼서 어느 정도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취득세의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전용 면적 60평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는요, 취득세 전액을 면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60에서 85 사이는 25%를 경감해 주는데, 요거는 실제로 정말 그 대규모로 주택 임대사업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은 해당 안 되고, 그런 사업자들에 대한 해당이고요. 일반적인 분들은 전액 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요 취득세의 어떤 그 면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최초 분양에 대한 주택을 분양받아야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이 살고 계시거나 다른 분이 어떤 임대사업자를 하시다가 매입받은 거,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지켜주셔야 되고요. 요 감면 적용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2015년 12월 30일까지는 반드시 사업자를 하셔야 됩니다. 2016년부터는 요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취득세, 네네. 등록, 그리고 재산세에서도 혜택이 있습니까? 재산세도 재산세는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서요.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해 드리고요. 40에서 60은 50%, 60에서 80 사이는 25% 이렇게 재산세가 경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혜택이 있어요?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제 신청하시면 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5년 이내에 파신 유인이 생기시면 요 여태까지 받으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전액으로 추징당하는 이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는 그렇군요. 거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하실 분들은 등록을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지만 기간을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어떤 사유가 인해서 보유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팔았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세금 감면받은 걸 다 도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오피스텔은 일반적인 특징이요.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상가로 사용하면 상가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상가의 임대사업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유한 기간을 어떤 게 정해놓고 해줘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네. 예, 사례를 통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그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의 사정을 듣고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사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10월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 업종으로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 CC 영세 소규모 창업을 하셔서 세금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절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네, 가능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든지 혹은 정부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잘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창업 쪽이시라 뭔가 좀 더 좋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요. 아, 네. 일반적으로 예전 경우는 벤처 기업들이 활성화됐을 때는 네.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벤처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떤 그 도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영세한 사업자라 하면 일반적인 어떤 감면이나 공제가 대표적인 게 한 세 가지를 오늘 좀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영세 사업자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중소기업이라는 어떤 그런 업태형 종목으로 업태로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중소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어떤 세금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네.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일단 먼저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이라는 어떤 감면 제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항목에 있는 업종인데요. 이 열거된 업종은 무조건 다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감면이라는 게 전액이 아니라 일정 부분 산출세액의 몇 프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중소기업 어떤 그런 열거된 업종에는 다 해당이 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업종 중에 음식점업이나 그다음에 예술인들 예. 또 의원, 치과나 이런 한의원들 같은 경우는 또 제외되는 어떤 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요거에 대한 그 두 번째 전에 요거에 대한 감면율을 좀 얘기하자면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식 기반 산업이라는 어떤 예. 그런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안에서 어떤 그 영위하고 계실 때는 20% 정도, 그다음에 수도권 밖에서는 30% 정도를 산출세액에서 감면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요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요, 일반적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과밀 억제권령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 이외에 해당되는 그런 곳에서 창업을 하셨을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창업 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서 창업하신 분이나, 그 다음에 창업 후에 3년 이내 벤처기업에 인증을 받으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요건 또 특히 또 음식점은 또 해당이 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혜택은요, 소득세의 50% 정도를 5년 동안 감면을 받는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연구 개발에 쓴 이런 비용들도 특별히 좀 혜택을 주는 것도 있네요, 보니까. 네네. 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연구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이룰 수 예. 있는데요. 요거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하는데 연구소나 연구 전산부서를 설립해서 연구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연구 활동은 일반적으로 연구에 따른 어떤 투입 비용이나 그 연구소에 그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 요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요. 요거는 반드시 어떤 그 연구소 설립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 사항이 이제 해서 정상적인 어떤 그런 거를 인정을 받았을 때는 요거는 산출세액 비율이 아니라 발생액의 25%를 공제를 해줍니다. 네, 크네요. 굉장히 예.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세가 2,500이다. 근데 인건비가 1억이 들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 아주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들을 잘 따져 보셔야 될 거고요.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은 아까 이제 뭐 음식점 업종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따져볼 게 많습니다. 이분은 앞서 사례자 의뢰하신 분들은 사실 지역이 어딘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또 이제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혜택이 달라지고요. 이런 그 중소기업들에게 주어진 혜택들은 또 이제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기준 이외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어떤 국가에서 이런 어떤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어떤 그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요 사후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요 요건에 충족이 못해서 이 공제와 감면 규정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전액 추징에다가 네. 이자까지 물어주는 아주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 부분들은 다 중소기업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만약 매출액이 엄청나게 뛰었다거나 또 뭐 직원들이 뭐 100명 이상이 갑자기 네. 늘어나서 됐다 이런 경우는요. 중소기업 유예 기준이라 해서 그 중소기업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3년 정도까지는 해주다가 4년부터 이제는 적용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건은 잘 맞추셔서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사례로 보는 세무상담 서울시 마을세무사 이창식 세무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